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좋았다. 무슨 그렇죠. 얘기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딱 알고 계시겠죠. 삼성전자 얘기고요. 이제 네. 중요한 것은 이 힘이 과연 더 얼마나 길게 크게 미칠지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이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실적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네. 무엇보다 일단 매출도 그렇고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컨센서스가 대략 한 8조 원대 초중반 정도였는데 10조를 넘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봤을 때 상했던 것보다 네. 메모리 쪽의 분위기가 시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구나라는 것을 일단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 오른 걸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말씀드린 대로 10만 전자, 11만 전자를 갈 수 있는 동력은 결국 이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떨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2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전략들 저희가 탄탄하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말씀 나눠주시죠. 예, 잠시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내용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매출은 저도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74조,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 이렇게 나왔고요.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센터장님 직접 쓰신 리포트에 보면 매출은 76조, 영업이익 8.6조 이렇게 나왔는데 매출은 조금 줄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훨씬 더 늘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영업이익이 특히 저희 추정치를 21% 상회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총괄을 저희가 DS라고 부르는데 DS 부분에서 한 6.6조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한 7.2조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부는 좀 LSI랑 파운드는 여전히 적자였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생각보다 고실적을 기록한 것 같고요. 그래서 0.8조 정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포함되어 있는 MX는 2조 원대. 그리고 기타가 이제 0.8조 정도 기록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오늘 수치를 보고 전체적인 사업부별 이익에 대해서 조금 추정을 한 내용이 그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 얘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추정치보다 이렇게 2조 원 가까이 더 늘어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급하게 오르면 재고자산 평가액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재고자산 평가액이 좀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지난 6월 달에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달러로 매출을 발생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도 생각보다 호실적에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생각했던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제 이게 일단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 이제 센터장님 쓰신 리포트에는 매출 올해 전체적으로 24년에 326조, 영업이익 32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4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현대차증권에 더 높인 걸로 좀 전해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계신 건 그만큼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7월달 이번 주 보고서에 이제 41조 원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였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면 저희 예상보다 또 2조 가까이 이익이 더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41.6조 원으로 보는 거에다가 좀 더 추정치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4분기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실적이 엔비디아의 이제 제일 뜨거운 HBM3가 공급 안 하고는 만든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내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면 이 실적보다 좀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일반 서버 그리고 노트북의 수요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요 관점에서 저희가
어쨌든 감안을 하면 하반기 실적은 이번 2분기 실적보다도 훨씬 더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센터장님 말씀은 현재 말씀하셨던 이제 추정했던 7월 달 들어서 추정하셨던 영업이익 올해 2024년도 영업이익 41조 여기에 HBM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건 포함이 안 돼 있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부분은 AMD랑 기타 거래소는 HBM을 삼성도 한 조 단위 매출액을 분기 단위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만약에 HBM을 공급한다면 지금 나오는 실적에다가 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 그 말은 또 우리 주가에는 또 도움이 되는 게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또 주가에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HBM 못 들어간 게 엔비디아에 좀 실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제반 여건상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거고 그리고 연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추가된다면 실적의 눈높이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 영업이익 현재 현대차증권 추정이 41조 2조인데 여기에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부분 포함 안 돼 있고 25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50조 7천억 정도는 여기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센터님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납품이 확정이 되면 그 본격화되는 건 또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추정하신 것보다도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리포트에서는 10만 전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단 내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전망치가 물론 지금 추정한다는 게 조금 이를 수 있긴 합니다만 10만 이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 내 입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간다면 뭐 10만 전자 이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2025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이라는 GPU가 나오지만 26년부터는 이제 3나노 GPU인 누빈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HBM4를 탑재를 할 거고 HBM4에 대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상당히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내에서의 이상 변화만 확인이 된다면 10만 전자 이상의 주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오늘 센터님이랑 이제 전화 연결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10에서 15% 사이 좀 올랐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삼성 주가가 이제 오른 거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이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왔고 그러면은 향후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에 여전히 못 들어갈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HBM이라는 게 어차피 D램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D램 캐파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엔비디아도 그 HBM을 원하는 만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못 넣었다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랑 안 될 거야. 그런 부정적 시각은 저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HBM 1억 불 넣고 주가가 급등해서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이 높거든요.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조 단위의 HBM이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약간은 삼성전자는 이런 왜곡된 어떻게 보면 노이즈 같은 게 주가에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열어두고 좀 접근해도 되고 그리고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이고 물론 실적 좋다고 주가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026년이 좀 더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그러면 24년에는 오히려 26년이 좋아진다면 주가 고점 논쟁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 올해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편하게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영업이 크게 2조 원 가까이 더 늘어난 거는 그만큼 D램 쪽에 제품들의 단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고 자산 부분에 있어서 평가액이 늘어났다라는 것, 또 환율 얘기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 내년에 특히 이제 HBM의 납품이 더 늘어날 거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 기본적으로 삼성 제품이 들어갈 거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들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향후 삼성전자 주가 뭐 이제 노근창 센터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 납품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는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10만 원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이상도 자기는 본다. 뭐 11만 원대라고 정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왜곡된 노이즈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다라는 것도 투자자들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근창 센터장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주가가 지금 보니까 85,800원, 900원. 와, 여기서 진짜 지금 제가 9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1시간 내내, 이제 1시간 10분 좀 지났습니다. 10시 10분 좀 넘었습니다만 거의 70분 내내 계속 이 싸움이 막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네요. 네, 지금 정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항선 싸움이다. 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밑에 있는 그 지지선에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저항선에서 지금 계속 치고받고 있는데요. 자, 정확한 가격은 86,100원, 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점이 86,000원이었으니까 거의 다 온 거네요, 그죠? 네, 한 틱을 안 찍고 지금 저항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 자리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는 87,700원 라인이고요. 네. 자, 요 라인들 찍고 더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87,000 얼마요? 87,7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뚫으면 그 위에 좀 더 한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래프를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이쪽이 2020년도 12월 정도에 찍었던 그 고점 라인을 한 번 더 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게 얼마예요? 자, 고점 라인이 96,800원이었습니다. 고점 라인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요거를 오늘 확실하게 뚫어주면 진짜 10만 원까지 한번 육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너무 희망적으로 네, 보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게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추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위에는 다시 그 위에 전고점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준비한 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네. 그 보면 상당히 오늘 강해요. 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기사도 강했죠. 좀 있었고 네네. 오늘 로봇 관련주 뭐 하나 좀 보죠. 어떤 종목
할까요? 자, 로봇 사믹 THK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삼성하고도 협업 중이고요. 그 예. 다관절 로봇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도 아주 유명한 회사죠. 자, 사믹 THK 제가 저번에 맨 처음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매수를 한번 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예. 자, 사믹 THK가 제가 삼각수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사믹 THK 이 지지선을 삼각수렴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삼각, 예, 차트 한번 네. 좀 올려주시죠. 자, 이 차트 상황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요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와서 지금 위에 있는 연두색 단기 저항선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13,700원으로 보이는데요. 13,700원 뚫고 올라가서 일봉상 봉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저항선 위에서 생기게 되면 지선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지금 라인은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후에 저항을 지지 삼아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13,700원 라인, 요 라인을 지금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후장에도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LG전자 실적 잠깐 나왔는데 LG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예, 지금 자세히 나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다. 전년비 61% 증가했다. 삼성도 앞서 물론 뭐 같이 분야는 다릅니다만 그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상당히 LG전자도 좋은 실적을 좀 내놓은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또 좀 말씀드리고요. 삼익 THK 네. 이 정도 해요? 더 해요? 네, 삼익 THK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19,000원대거든요. 이 19,000대 저항선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저 목표가를 저쪽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00원까지도 한번 봅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주 파트너님 판단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복귀 개념인데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테슬라 얘기를 하셔서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실 그 이후에 지난주 주 후반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 테슬라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죠. 네네. 아, 테슬라가 2분기 영업실적, 인도량, 예.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그렇죠. 또 테슬라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저번에 그 앵커님하고 같이 그 방송할 때도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보여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황콘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밑에 이 맨 밑에 있는 요 라인들 보면 요 라인들은 연두색 라인하고 연결된 라인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요 라인들과 연결된 저 라인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최저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는 요쪽 라인 빨간색 추세선 라인을 연결해온 추세선에서 계속 반등이 일어났었지만 뚫고 내려가면서 연두색 지지선을 찍고 올라온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황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차트는 역헤드앤 숄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역헤드앤 숄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팔라인을 만들고 어깨 라인을 만들고 아랫머리를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트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역헤드앤 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시황 시간에도 위에 있는 그 240불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거기를 오히려 지금 뚫고 올라와 있죠. 자, 오늘장 테슬라가 일봉이 생기면서 이 파란색 라인이 저항선이었지만 이 추세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죠. 284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이 차트를 오늘 또 왜 가지고 나왔냐면 네.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와 그리고 이산지주 갖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보실래? 자, 맨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 그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HL 만도고요. 아, HL 만도. 네. 네. 자, 이 HL 만도 제가 이 차트를 왜 또 가지고 나왔냐면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자, 테슬라처럼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내려와서 팔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어깨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W자형 머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어깨 진행하고 팔까지 라운 그 라인인데 자, 요거를 또 제가 왜 테슬라가 더 올라갈 거니까 이 차트를 왜 또 가지고 나왔냐면 네. 자,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을 구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은지는 다들 보이시죠? 자, 고점하고 고점들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들은 이쪽 고점과 여기 저점들을 연결을 했더니 딱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위로 위에 있는 정선까지 슈팅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네. 자, 테슬라가 위에 있는 280분 라인까지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나왔고 여러분들도 제 차트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 설정을 하신다면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보실 거예요. 이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선은 얼마예요? 자, 오늘 일봉으로 보면 42,500원 라인입니다. 42,500원대. 이게 지지선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내야 되고 네, 요걸 지키고 위에 올라가면 뚫어야 하는 저항선이 44,600원대입니다. 이 44,600원대를 뚫게 되면 보통은 뚫고 올라가서 저항선을 지지삼아 앉아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은 매도하는 저항선이 아니라 돌파해야 하는 저항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HL 만도는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주고 네, 자율주행 관련.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보택시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네네네. 모멘텀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HL 만도랑은 좀 서로 매칭이 좀 되네요. 네, 매칭도 되고요. 그 며칠 전 기사도 보니까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주행도 하고 예, 자동으로 맞습니다. 예. 주차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면 차량 밑으로 그러니까요. 로봇이 들어와서 들어 올려서 예. 바로 이렇게 주차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획기적인 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차 때문에 주차하다가 추돌해가지고 보험 처리하시는 분들 많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 이 정도로 하나 더 있나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칩셋 미디어라고 예전에 그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실 때도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앞에 트럭에 있는 하얀색을 하늘로 인식해서 들이박았다는 그 뉴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이 칩셋 미디어가 앞에 있는 사물이 트럭인지 하늘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비디오 AI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제가 칩셋 미디어를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또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공략주로 또 한번 드렸던 그 종목인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예. 자, 칩셋 미디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W자를 만들 때 밑에 요 날 그렸죠. 요 날 금요일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이 저점에 있을 때 요 지지선 부근에 있을 때 제가 매수를 드리고 W자형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 여기서 잡으시면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양은 자, 참 그러네요. 네. W 형사 정말 네. 선연하게 나오네요. 네, 그때도 제가 W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 그 위에 있는 저항은 매도 저항이 아니라 뚫어야 하는 저항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살짝 뚫은 상태입니다. 자, 뚫었다가 살짝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탈 수 있게 만들려는 세력들의 의도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세력들이라 하면 기관과 외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저번에도 그래프를 가지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27,000원대 요 라인에 있는 일봉 위에 있는 저항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저 라인들을 찍으러 가면 확연히 W자를 만들면서 그러게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칩셋 미디어를 제가 가지고 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보여드릴 겸 한 번 더 여러분들 그 매수 잡고 계신 분들 매도점도 한번 잡아보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항선이 지금 얼마예요? 자, 저항선 가격은 현재 27,500원 라인이고요. 오늘자 라인은요. 자, 현재는 지금 제가 매수 시점서부터 2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바로 위에 있는 내려오는 저항선. 네. 그거가 그게 돌파를 지금 한 상태고요. 예, 그건 돌파했고. 위에 있는 저항선의 1차 목표치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지금 저항선 돌파하면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W자 모양은 네, 만들어지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테슬라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시는 것 중에 또 워낙에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한번 크게 대이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많고 그게 이제 그렇죠. 2차 전지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2차 전지기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네. 주 네. 파트너께서는 지금 바닥이다.
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닥에서 그냥 계속 바닥을 좀 더 길 거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냐. 그거 2번이라면 몇 번? 자, 바닥은 지금 찍은 상태고요. 글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W자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역회된 숄더, 그 오른쪽 어깨 라인, 그리고 W자 오른쪽 머리 라인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이제 그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옥석거리기가 필요할 건데 한번 2차전지 쪽 좀 중요한 종목들 몇 개 좀 볼까요? 네. 자,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자, 이 에코프로 종목을 제가 네. 또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고, 현재 그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주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궁금을 하시고, 지지선은 어디를 어떻게 찍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에코프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 열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테슬라가 역회된 숄더로 위에 있는 정선까지 올라갈 때 관련주들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지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쪽 라인과 이 라인들이 계속 지지점을 삼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딱 지지선을 찍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만 지지선을 딱 찍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는 게 현재 이렇게 W자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W자 그림? 이 W자 그림을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림으로만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을 지지를 한 상태예요. 지금 연두색 지지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제가 왜 여기서 또 테슬라가 올라간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반등할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 또 W자 그림을 좀 그리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여기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들 라인을 다시 기다리시기보다는 이 라인들 W자 오른쪽 어깨 라인이죠. 이 어깨 라인들을 그릴 때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 하나 그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일봉상 밑에 있는 지지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94,200원, 예. 94,200원 요 라인들 그 단기 지지선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라인들을 지지하고 올라갈 경우에 테슬라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하나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에코프로 BM이고요. 예. 자, 에코프로 BM은 제가 그 마켓 나온 이후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렸던 그 종목이고, 현재 수익적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W자 역회된 숄더 오른쪽 하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파란색 저항선 찍을 때마다 조정해 놨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두 번째 저항에서 찍고 내려왔을 때 이 라인이 역회된 숄더 8일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으로 기는 이 라인을 어깨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자를 지금 현재 그리고 있죠. 이 W자를 그리고 올라와서 이 저항선을 뚫게 될 경우 테슬라처럼 역회된 숄더 8라인을 만들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 잡아드린 상태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182,000원 라인이 밑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지지하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저항선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포스코 쪽도 이제 굉장히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포스코 네네. 쪽에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 정도만 보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하나만 정도만 보자면 제가 공개 안 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에 네, 들어가 보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총도 되게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거 시총이 되게 크면서 올라가서 현재 지금 저희 그 공약주에서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을 한번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씩 올라가네요. 네. 이 지지선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래프입니다. 지금도 계속 연동이 되어 오는 그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저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 위에 올라가면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내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저항선이 되겠는데, 저 버텨주는 저 빨간색 지지선은 대략 금액이 현재 아, 주가가
자, 현재 오늘자 그래프로 25만 1,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6만 5천 원이니까 대략 1만 원 정도 그 네. 지지선 그 밑에 지지선에서 올라온 상황이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왜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집에서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그래프에 차트를 똑같이 그려놓으시면 나중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왔을 때 매수점을 일봉이 생기더라도 그렇죠.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예. 되게 쉬운 차트로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퓨처인까지 살펴봤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한 3분, 2분 좀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 네. 파트너께서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네. 종목을 가져오신 거는 뭐예요? 자, 오늘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유, 큰 녀석을 가져오셨네요. 네, 예, 시청도 크죠. 자, 루너에 이제 59만 대 그 LFP 배터리를 맞아요. 지난주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25년도부터 30년까지 5년간 납품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은 시점인데 지금 현재 위치를 또 알려드리면서 매수점을 또 어떻게 잡을지를 또 그러시죠.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전체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자, LG 에너지 네. 솔루션입니다. 지금 차트가 일단 떴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에서 지금 W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 라인들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인 거는 여러분들 눈에도 확연히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확연히 보이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 라인들을 하나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라인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 라인들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라인에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을 요 라인들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요 라인들을 밑에 요 라인 위에서는 저항선을 삼고 있다가 그죠? 위에서는 지지선 삼고 있다가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34만 3천원 라인, 예. 요 44만 3천원 500원 그 위에 라인인데 요 라인들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잡으시면 좋은 게 현재 그림도 그래요. 현재 그림이 지금 현재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W자 오른쪽 하단을 지금 만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 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납득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이쪽 라인에서 어깨를 만들었죠. 팔 라인을 만들고 어깨 라인을 만들고 밑에 W자 하단 라인을 맞으면서 지금 지지선을 두 번을 찍고 W자 반등이 나온 상태죠. 자, 요런 라인들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가서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역헤드 앤 숄더 팔 라인을 만들면서 테슬라처럼 수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대형 호재가 있었는데 그거 저 위에 있는 파란 색깔 그 저항선을 못 뚫네요. 네, 지금 못 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배터리 2차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지금 다 못 뚫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뚫은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 아까, 예.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저항선을 뚫은 거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정도고 나머지는 일단 저항선 맞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네네.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주로 해서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혼란 속으로 빠진 미국 대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걸까요? 이 토론회 이후에 이 미국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예전과 달리 굉장히 빠르게 한 달 이상 일찍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첫 TV 토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결과 보신 분들 많은 뉴스를 통해서 결과 접하셨겠지만 토론 그 내내 바이든 대통령이 눈에 초점이 없다든지 또 진행자나 트럼프와 아이 컨택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또 앞뒷말이 제대로 맞지 않는 횡설수설하는 모습 등등을 보이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그 멘탈이 좀 약해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한국 나이로 지금 82인데요. 82세 그 노인이 굉장히 좀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TV 토론이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결과를 두고 미국의 그 선거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자멸한 꼴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첫 TV 토론 이후에 유의미하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지지율 격차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진한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옅은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여기 격차가 여기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여러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포인트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거죠.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았는데 실제 바이든과 첫 TV 토론 이후에 1.4%포인트 정도 지지율을 더 벌렸다라는 거고요. 대충 대부분의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진영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 정도 되는데요. 1949년 이후 재선에 성공했던 미국 대통령들이 첫 임기 동안 평균적으로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한 50% 정도, 58% 정도 됐다는 거 감안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격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까지 벌어진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11월에 남아있는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게 지금 미국 내 일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그 TV 토론의 패배 책임을 물고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에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두 당의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민주당 진영에서는 바이든을 후보로 세워야 된다가 30%, 다른 후보로 바꿔야 된다라는 응답률이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격차가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보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트럼프는 지난 TV 토론을 잘 마무리 지으면서 트럼프로 계속 후보를 가져가야 된다 44, 다른 후보로 바꿔야 된다가 38.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반면에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진보 진영의 언론들, 대표적인 주자가 뉴욕타임스인데요. 진보 진영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 11월의 대선에서 분명히 우리 민주당 진영이 패배할 거다라는 위기의식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신의 측근에게 며칠 동안 좀 고민해보고 결론이 제대로 안 난다면 조만간 나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겠다라는 고민을 토로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냈는데요. 물론 보도 이후에 백악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브리핑을 하면서 절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또
또 대부분 선거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지난 TV 토론 이후에 민주당의 거액 기부자들, 거액 후원자들이 한 25명 정도가 별도 공간에 모여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어렵겠는데 플랜 B 후보를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적인 회의를 했다라는 단독 보도도 다른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어제죠. 민주당의 하원 의원 25명 정도가 다음 주 중에 바이든을 직접 만나서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어떤 준비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개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미국의 그 유력 배팅 사이트를 한번 들여다보면 11월 대선에 민주당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가라는 이제 그 배팅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해리스 현 부통령이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가 40%,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것이다 34%로 지금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앞지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후보 그 사퇴를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월치 않다라는 거죠. 일단 11월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또 절차상으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당 내에서 그를 후보에서 낙마시킬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과거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 그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실제 그 재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유력한 그 후보였던 민주당의 다른 후보한테 그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후보 교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그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본인 스스로가 대선 완주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론이 누구도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나는 미국 대선을 완주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이든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좀 그 특이한 지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지금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가장 손쉬운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사퇴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민주당이 자칫 본인이 민주당을 그 자극했을 때 후보를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전혀 바이든 진영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그 공화당에 굉장히 가까운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각 주의 법률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법률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만일 바이든을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그런 어떤 강수를 둘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런 후보 교체가 위법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법률에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공화당이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계속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끝까지 대선 완주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한테는 하나의 고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도 오늘 아침자 신문에도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이번 주말이 바이든이 계속 대선 후보 자리를 유지하느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오늘 또 썼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현지 시각 5일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오늘 밤이 될 텐데요. ABC 뉴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짜리 심층 인터뷰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같이 진행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의 미디어 자문역이었고요.
민주당과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스테파노플러스라는 앵커인데요. 이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우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지만 인터뷰하는 시간 동안 1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TV 토론 때처럼 다시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강력하게 민주당 진영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점 때문에 지금 이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모든 미국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이렇습니다. ABC 방송은 원래 금요일 오전 중에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를 녹화를 한 이후에 그 내용 중에 약간의 요약본을 일요일인 7일 날 아침에 방송을 하고 7일 저녁에 편집하지 않은 전체 인터뷰 방송을 풀버전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 지켜봐야겠다. 인터뷰를 왜 이렇게 늦게 트냐라고 이제 불만 사항이 이제 들불같이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5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 인터뷰를 만들어서 5일 저녁에 전혀 손대지 않고 미편집본을 그대로 방송을 하겠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이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굉장히 잘 마무리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가정입니다만 만약 후보가 교체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높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미국 유력 배팅 사이트 얘기를 했는데요. 배팅 사이트에서 가장 지금 미국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을 캐멀라 해리스 현 미국 부통령을 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고요. 또 흑인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고요. 여성이고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금 부통령이 된 분입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젊은 분이라는 거 뭐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분이 지금 가장 유력한 만약에 후보가 교체된다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주요 뉴스를 많이 들여다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유력 정치인 3명이 이미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면 나는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밀겠다,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3명이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자연스럽게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지금 공화당 진영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긴 했지만 여러 혐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피의자와 투명한 법조인 이런 그 프레임을 만들기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와의 대척점에서 한번 건곤일척 해볼 만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정치인 스타가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집권 시절에 대법관을 지명을 했는데요.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문제점을 많이 파헤치면서 트럼프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전국구 스타가 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굉장히 트럼프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적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공적인 자리에서 미친 여자다 이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할 정도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견제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나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차기 민주당 후보 유력 대선 후보군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러닝메이트로 뛰었기 때문에 지금 2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 선거 자금이 민주당 내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 선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거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없이도 2억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도 굉장한 장점을 가지는 인물이고요. 특히나 확장성 부분에서 기존의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중도 진영의 지지자들을 흡수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
또 흑인계, 소수 인종의 그 확장성까지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지지 진영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관심 깊게 지켜볼 인물은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영부인 미셸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는 저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내에서 가상으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여러 후보군들, 대선 후보군들하고 트럼프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지지율 어떤 쪽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바이든 현 대통령 트럼프와 40대 40으로 거의 호적수죠. 해리스 부통령은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에게 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막상막하를 이룰 거니까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라는 건데요.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트럼프를 50대 39로 이길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만 본다면,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오바마 여사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여러 사회활동을 하면서 나는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민주 진영에서 많은 인사들은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주기를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은 오바마 여사가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가진 어떤 비호감도가 굉장히 낮죠.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오바마 여사가 정치에 발을 디딜 경우에는 그녀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정치 후보로 등록했을 때 지지율이 계속 지금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퀘스천 마크가 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후보로 등록할 경우 트럼프 진영에서 엄청난 파상 공세를 하겠죠. 여러 가지 검증 또 흑색 선전 여러 가지 인신 공격들을 하겠죠. 그걸 과연 오바마 여사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도 있기 때문에 오바마 여사는 감히 이렇게 스스로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감한 배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게빈 뉴섬이라든지 앤디 비셔 같은 후보군들은 양자 대결했을 때 트럼프와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바이든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바이든이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앵커께서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좀 같이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다음 차트를 보면서 시장 영향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최근에 좀 가파르게 떨어졌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면서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었는데요. 다시 이 끄트머리에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이 지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지점이 바로 미국 대통령 첫 TV 토론이 있었던 날부터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2에서 4.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왜 그럼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느냐? 트럼프가 지난 TV 토론에서 굉장히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미 국채 시장을 강타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을 굉장히 미워해서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장벽을 강하게 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민자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그 굉장히 인플레가 낮아졌던 이유가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플레를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그들이 많은 소비를 하면서 내수 경기도 좋았다라는 게 미국의 골디락스의 핵심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이런 이민자들을 다시 옥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값싼 제품이 안 들어온다, 미국에. 또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이민자들이 못 들어온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치솟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 국채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우려가 지금 최근 10년물 국채금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프라이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 공약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대규모 감세, 추가적인 재정 확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나라 빚을 늘리고 미국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미국 국채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나이스하게 인터뷰를 잘 마무리해서 안정적으로 대선을 마무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ABC 뉴스와의 인터뷰가 굉장히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하는 양상을 보여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민주당 진영에 나와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춘다면 이 시장의 방향성이 거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시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면 전체 주식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타격이 받는 게 뭐죠? 금리가 올라가면 테크주, 기술주가 성장주가 굉장히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면 테크주가 위쪽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테크주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하는 미국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미국은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미국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사퇴하거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그게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주말에 미국 대선을 둘러싼 그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톡스 삼국지 처절한 싸움 터널의 끝은 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제바라고 하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수많은 요즘에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도 나오고요. 세계 최고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비해서 정말 쥐꼬리만한 저 매출 영업이익인 거 사실입니다. 사실 그거를 알고 감안을 하고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리에 1년 쓰는 R&D 비용이 우리나라 유한양의 한미약품 전체 매출액보다 커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유한양행 좋다도 세계 그 매출 순위 50위 제약사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그동안 신약 개발의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겨우 상패를 면하고 숨통은 붙어 있는데 결국에 도전했다가 다 실패하고 뭐 그 도전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전을 안 하면 그렇죠. 누구는 맨 땅에서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도전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도전하는 속에서 굉장히 무모하거나 혹은 도전을 그냥 약간 포장해서 블러핑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이런 상황만 발생되면은 그 뒤끝이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투자자들한테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외면하는 계기가 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유한양행이 하루에 12%가 오르는 이런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에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지금 펩트론 지금 전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그리고 HLB도 신약의 꿈 계속해서 연걸어가고 있고. 자, 이런 조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첫 걸음이자 뭐 어느 터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요즘도 그냥 간간히 나오고 있긴 해요. 옛날에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돈이나 향응이나 뭐 물질적인 걸 받은 의사와 그거를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 전부 다 쌍벌이라고 해서 양쪽을 벌하는 이런 것을 해도 우리나라 제약사는 계속 영업에만 몰두했습니다. R&D 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업 인력을 키웠죠. 왜냐하면 영업 인력을 많이 뽑아서 약국이나 병원에 다니는 손발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약을 홍보를 제대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누가 많이 파느냐 그 싸움이었거든요. 새롭게 신약 개발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 힘든 신약 개발의 꿈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다 보니 영업인력만 방대해졌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국내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유한양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스코텍을 통해서 렉나자를 지금 결국에 얀센과 합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응하는 수준까지 갔고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도 중간에 다운이 됐지만 8번의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한양의 꽃을 피우기 전에 씨앗을 뿌린 결과가 지금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들도 보시면 K바이오의 무덤이 항상 임상 3상이었잖아요. 임상 3상에서 다 꼬꾸라지고 전우들의 시체가 질비한 가운데 거기서 어쨌든 시체의 꽃이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톡스랑 지금 필러 이쪽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식약처에서 커버하는 걸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늘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제발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톡스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식약처, 나라랑 싸우는 것이 있고 자기네들 기업끼리 싸우는 거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라는 게 한번 인생에서 걸리기 시작하면은 평생을 소송에 매달려야 돼, 이게. 주고받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인데 처음에 걸린 게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보톡스 파는 기업들을 걸었어요. 뭘로 걸었냐면 국가 출하 승인을 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톨리눔 독소. 보톡스가 여자들이 그냥 이제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가서 그냥 말만 하면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돈만 주면 놔주니까 이게 뭐 굉장히 뭐 독이 없고 뭐야 평범한 약물 같죠. 이게 탄저균보다 심한 겁니다. 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정말 희석해서 정말 전문의들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거를 유통시키려면 국가의 출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국내 제품이 아니고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해외에 직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수출업자들 있죠. 수출업자들한테 판매를 한 다음에 수출업자가 가서 수출했단 말이에요. 이게 관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식약처는 뭐를 잡았느냐? 그게 수출업자라고 할 지연정 그 수출업자가 국내에 있었으니 국내의 수출업자한테 판매를 한 거니까 국내에 풀리는 거니까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안 받았잖아. 보톡스 기업들 다 판매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여기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디톡스 주주분들이 왜 항상 지금 사실 열불이 터지냐면 왜 항상 우리냐. 1번 타자가 우리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1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톡스 하는 거는
엘러간이라는 지금 에브비로 인수가 되었죠. 엘러간에서 만든 그 제품 보톨리눔 독소 A형을 갖다 만든 게 보톡스예요. 그냥 대명사로 쓰이는 거지. 메디톡스에서 만드는 건 대표적인 메디톡신이고 휴젤은 보툴렉스고 대웅제약은 나보타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통용지어서 그냥 나 병원 가서 보톡스 맞을래 이런 거죠.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아니면은 환자가 지금 가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메디톡신을 맞더라도 나 보톡스 맞고 왔어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메디톡신이 1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타겟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휴젤, 파마리서치 바이오, 한국 BMI, 한국 BNC, 제테마 전부 다 식약처 VS 소송이 걸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메디톡스가 1번 타자였잖아요.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젤. 요 파마리서치 바이오랑 휴젤만 순서가 바뀌었지 어쨌든 간에 3명이 1심에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판단이 국내에서 판매를 했지만 수출업자가 판매를 했지만 국내라고 해서 건 건데 이건 사실상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관례까지 요거를 다 하면은 약간 무리수다해서 부분이든 전체든 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물론 식약처는 항소를 했죠. 2심, 3심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리한 것은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젤이 전부 다 다른 지역의 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있겠죠. 처음에 붙은 게 메디톡스랑 대웅입니다. 2019년에 보톨리눔 톡신 균주가 어디서 나왔냐?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이 두 가지 이거를 도용했다고 미국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하면 띄워놓고 하죠. 대웅제약하고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스 에볼루스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최초 결과는 ITC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이익 비밀 도용 판결을 내려서 나보타가 미국에서 10년간 수입 금지해서 못 팔게 했습니다. 여기서 메디톡스가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지 알았는데 최종 심결에서 제조 기술에 대한 도용 부분만 인정이 되고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최초의 균주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10년간 수입 금지 결정이 21개월간 나보타 미국 수입 판매 금지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말의 승리였는데 요거를 어떻게든 이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나보타를 팔고 싶으니까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랑 아까 메디톡스 그리고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는 엘러간이에요. 이 3자가 합의를 해서 나보타가 계속 파는데 그 로열티를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줘라.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은 소송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합의로 소송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랑 미국 메디톡스 파트너사 엘러간 그리고 메디톡스 이렇게 3자인데 여기 3자 안에 대웅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형사 민사 소송이 계속 대웅제약 메디톡스 둘이 진행 중입니다. 이 ITC에서 나온 결과에서는 더 이상 여기 뭐 건드리지 말자고 선언이 됐는데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아 있어요. 싸움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미국에서의 어떤 큰 합의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메디톡스랑 또 휴젤이 걸립니다. 이게 2021년에 합의가 난 이후에 바로 2022년 3월 달 바로 메디톡스가 또 ITC의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거예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톨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생산했다. 미국에서 수출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ITC 판단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이 나왔습니다. 최종 심결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뭐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이 또 될 텐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1승 1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승 1패. 근데 문제는 이 소송전으로 20년을 허비하는 동안 휴젤이 중국하고 미국에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디톡스는 중국, 미국 진출을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휴젤은 그 사이에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소송을 하는 사이에 그리고 메디톡스가 또 바로 이어서 휴젤한테 소송을 거는 사이에 중국, 미국에 진출해서 실리를 챙기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메디톡스랑 휴젤, 대웅제약의 보톡스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톨리눔 톡신 A형으로 제제를 만든 메디톡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분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의들이 이걸 잘 농도를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생리식염수를 분말에 섞어서 써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노톡스입니다. 자, 이노톡스는 나올 때부터 액상형 제제입니다. 그래서 분말형으로 나와서 생리식염수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코어톡스입니다. 코어톡스는 뭐냐? 이거는 내성을 줄인 강점이 있는 겁니다. 내성, 보톡스도 자주 맞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에 관련된 부분을 제거해가지고 조금 더 효능성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럭스. 자, 이거는 메디톡신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수출 제품명입니다. 휴젤의 보툴렉스의 수출 제품명이 레티포입니다. 메디톡신의 수출 제품명이 뉴럭스입니다. 그냥 같은 분말 제제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단위가 뭐 50, 100, 150, 200 이거는 그 제품 안에서의 용량에 대한 문제고 크게 제품은 이렇게 메디톡스는 4가지. 수출명이 그냥 다른 걸로 살펴본다면 감안을 한다면 총 3가지의 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디톡스랑 최초의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미국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보툴렉스부터 보죠. 휴젤부터. 요거부터 보죠. 실적부터. 자, 실적이 보시면은 2024년도 1분기가 매출액이 억 단위니까 546억이죠. 2023년 4분기 680억이었는데 이거는 전 분기니까 계절성을 감안을 하면은 전년 동기를 보는 게 낫겠죠. 2023년도 1분기 427억에 비해 매출액이 546억으로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25억에서 340억으로 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지금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제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뭔가 다른 부분으로 돈이 나가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식약처와의 싸움, 대웅제약과의 싸움, 휴젤과의 싸움, 여기서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잘해서 제품을 잘 팔아도 다른 쪽으로 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장사를 통해서 잘 번 것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수익과 영업이익이 다 늘고 있는데도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90%에 이르는 톡신 국내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 매출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메디톡신이 옛날에 뭐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풀리고 잘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리스크만 조금 줄면은 메디톡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역별 판매입니다. 자, 아쉽죠? 2023년도 1분기에 수출이 307억인데 2023년 1분기에 355억. 수출도 늘었습니다. 자, 어디서 늘었느냐? 아시아에서 180억 했는데 193억으로 늘었고요.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쭉 있는데 아시아가 가장 크죠? 자,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 진출을 못했거든요. 이 사이에 휴젤이 진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팔리고 있었고 결국에 처음에 삼국지에서 우리나라에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1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휴젤의 보툴렉스랑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을 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게 안타까운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목별 판매는 톡신이 압도적입니다. 톡신이 20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96억, 필러 48억. 이렇게 더블 스코어 정도로 톡신과 필러를 파는 업체다.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우리가 요즘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같은 거는 비침습으로 핸드피스로 하는 거고 이거는 침습으로 찌르는 쪽에 있는 애들의 삼국지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이게 미국이 아쉽냐? 보세요. 지금 글로벌 볼루티민 톡신 마켓 쉐어인데 자, US, 미국 기준으로 2025년에 이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83억 8,320, 100만 달러. 하여튼 그 해석하세요. 이만큼인데 이게 어느 정도느냐? 차이나,
중국에 비해 40배입니다. 중국에 비해 40배짜리 규모의 시장을 못 가고 있는 메이톡스는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진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휴젤이 먼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젤의 보툴렉스 그리고 수출명은 레티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만 보겠습니다. 자, 레티보가 휴젤의 보툴렉스의 수출명이라고 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제품이라 조금 바꾼 건 있겠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의 뉴럭스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판매 허가 국가입니다. 자, 여기 차이나. 휴젤이 중국을 먼저 진출해버렸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랑 메디톡신이 싸우는 사이에 중국을 진출했고요. 휴젤한테 소송을 걸고 나서 보라는 듯이 미국에 진출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휴젤은 중국, 미국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을 잡았고 어쨌든 중국, 미국 중에 하나든 중국, 미국을 둘 다든 나머지 삼국지 중에 2명은 잡았는데 이 지금 메디톡신만 못 잡은 거죠.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대웅제약의 나보타입니다. 대웅제약은 그냥 나보타로 쭉 갑니다. 자, 단위만 틀려요. 50, 100, 200, 15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나 마지막 장이 있네요. 자, 그래서 삼국지에서 자 파는 보툴리눔 톡신 A 제제를 가지고 만든 이 제품명들을 쫙 봤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식약처랑 싸우는 거는 전 회사가 다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만 리스크가 있는 회사랑 기업끼리 싸우는데 리스크가 또 2-3개 꽂히면은 리스크가 3-4개가 되겠죠. 메이톡스는 이 회사들이랑 싸우느라고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호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삼국지의 점유율은 줄었느냐? 이 합산 점유율, K톡신은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K톡신에서 전체적으로 오른 거에서 메이톡스가 가져가는 파이만큼만 가져갔으면 됐는데 소송으로 허비한 것보다 이 톡신으로 허비한 게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싸우느라 구겨진 주름, 서로가 보툴리는 톡신 맞고 피자.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아닙니다. 들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어제요.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게 이러다 또 말겠지 이런 생각 사실 들어서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슈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하는데 뭐 이제 100% 휴머노이드 로봇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기사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새로 공개를 했었던 양팔 로봇 RBY1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로봇 스스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따로 컨트롤을 해서
그 로봇이 인간의 동작을 이제 모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뭐 사실상 거의 휴머노이드다,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반도체 라인에서는 사실 아예 이미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전공정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여서 아마 네. 이제 따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설비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제 그런 유지보수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인간이 또 들어가서 뭔가 힘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섬세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이런 로봇들로는 또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니 뭐 그런 이제 인간의 형태를 한 이제 로봇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라인들을 정비하고 또는 이제 거기서 활용하는 테스트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연초로 해서 보면은 로봇 기업들의 시총 합산이 대략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이 대형 IPO라든지로 좀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었던 데 반해서 올해는 조금 이제 작년만큼의 강한 이슈들은 좀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지속성은 조금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기대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뭔가 이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저희가 뭐 성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좀 놓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고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얘기 우리가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뭐 5월에 로봇 사우팀을 뭐 전격 해체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또 휴머노이드 로봇 집중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구조를 바꾼다, 재편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는 DX 본부 아래에 네. 로봇 사업팀이라고 네. 하는 이제 사업팀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삼성 리서치 아니면 뭐 종합기술연구원 등등 각각 여러 조직에서 이 로봇을 개발하고 또는 이제 사업팀에서는 이제 사업화를 이제 준비를 하던 이제 구조로 알고 있었었는데 뭐 이번에 사업팀이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 해체가 돼서 뭐 이제 그런 로봇 인력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또 삼성 리서치 내에 로봇 센터로 또 편입 배속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뭐 인력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있고 뭐 기존에 하던 뭐 사업 준비나 이런 것들은 잘 또 여전히 이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해체했고 뭐 포기하고 이제 이런 그림들은 일단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흐름 자체가 이제 로봇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휴머노이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좀 첨단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삼성 리서치라고 하는 또 연구 조직에다가 이제 그런 역량들을 결집시키면서 이런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그림들을 그리겠다라는 이제 의지들이 좀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행사할까요? 콜옵션? 일단은 뭐 콜옵션이 있는 걸로는 알려져 네. 있고 그 구체적인 시기 이제 뭐 행사 시기나 뭐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어제 기사가 나왔던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걸 테스트하겠다. 이제 그동안 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아직 뭐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잘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또 이런 중장기적인 그림들을 또 그린다는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로봇은 궁금해는 하는데 사실 알고 있는 게 영화 보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좀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현존 로봇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화된 기술 이게 뭘까?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어느 정도로 지금 지능을 갖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고도화는 안 됐습니다.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유치원생 수준의 인간의 능력까지는 도달한 것 같다. 뭐 걷고 네.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막 이제는 이제 아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래도 유치원생 수준까지는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딱 이제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손을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는 온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봇도 분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연구원님한테 어떤 거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라고 여쭤보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최근까지도 그랬고 작년까지는 특히나 이제 여러 로봇 분야 중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던 거는 협동 로봇하고 협동 로봇. 예, 이제 물류 로봇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들에 들어가는 로봇 부품 분야를 저희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작년까지만. 네, 그래요. 뭐 예. 최근까지도 그랬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도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어서 뭐 기존에 막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올드한 이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서비스 분야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용 로봇팔로서 조금 앞으로 이제 보급 확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선호를 했었었고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류는 이제 뭔가 물건을 옮겨주고 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산업용 로봇처럼 굉장히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용도여가지고 이 로봇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또 물류 분야는 또 다른 분야와 대비해서도 인력이 가장 또 부족하다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아 이쪽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겠구나 수요가 좀 폭발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물류 로봇을 선호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 산업들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네. 뭐 감속기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이제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다르지는 않겠다 생각은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워낙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AI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10년 뒤, 뭐 15년 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휴머노이드나 이제 아니면 이제 로봇 AI가 상용화돼서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형체가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로봇 플랫폼이고 거기에 AI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협동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들 네. 아니면은 뭐 물류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다 휴머노이드가 또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예.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뭔가 10년 뒤 이상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나 AI 시장에 조금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요즘은 뭐 이제 테슬라를 사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분위기들의 변화들은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또 뭐 요즘 전기차 시장도 한창 뭐 캐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기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망감이 또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은 단기적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흐름은 여전히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부품은 유망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예 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부품 5년에서 10년.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 중에 10년, 15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는 로봇 AI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많이 갈 길이 더 뭔가 봅니다. 뭐 많이 멀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도 보여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감들은 커지는데 이게 챗GPT나 이런 언어 모델이랑 다르게 로봇은 이제 물리적인 AI가 필요해서 네. 챗GPT는 이제 결국 학습을 많이 시켜줘야 성능이 좋아지는데 뭐 챗GPT야 온라인상에도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언어 데이터들이 쉽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성능을 빠른 속도로 키워갈 수가 있었었는데 물리적인 데이터는 쌓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로봇이 뭐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물론 요즘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쌓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오프라인에서 실제 데이터를 쌓아준 것들이랑 혼합을 시켜줘야지 그 성능이 올라간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이제는 좀 쌓아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 좀 그 데이터를 쌓는 그런 수단들이나 방법론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뭐 성능 속도야 당연히 개선되는 게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아직은 그 이제 극초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보 수준이지만 또 우리나라 로봇 잘한다는 얘기는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한 3위, 4위 뭐 요 정도 되나요? 네, 한 4, 5위 정도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유독 또 잘한다. 이거는 좀 톱 수준으로 잘한다. 이런 기업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일단은 1, 2, 3등이 뭐 일본, 뭐 독일, 미국 이렇게 늘 요 예. 세 개 국가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등이랑 5등을 한국이랑 중국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는 이제 다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는 딱 그런 톱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네. 아쉬운데 네. 아니 그래서요. 이게 사실은 엄청 키워야 되는 산업이고 크고 있는 산업인데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잘 받아야 네.
힘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맞습니다. 일단 뭐 다행히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 로봇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해서 사실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정책들도 공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을 둘러싼 뭐 규제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해주고 계신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풍부하다는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이상의 돈들과 그런 또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지원책들 그리고 사실 이 로봇 시장이 뭐 사실 제가 요즘 우주도 같이 좀 이제 보고 보고에 계시죠. 이제 예. 스터디도 하고 있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 이게 내수 시장이 막혀 있습니까? 외부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위성도 그렇고 발사체도 그렇고 다 그걸 국내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국내 위성 소요나 발사체 소요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그림으로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로봇 같은 경우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뭐 중국 기업이나 뭐 유럽 기업이나 일본 예.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이제 그런 외국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미 레벨 자체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사실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조금 키워가는 그런 육성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자유 경쟁 시장이니까 그런 게 마냥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능한 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투자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앞서 테슬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글로벌 기업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때 몇 군데를 좀 꼽아주세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잘하는지.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그런 휴머노이드 또는 AI를 본다라고 하시면은 쉽습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예. 뭐 구글, 메타, 뭐 이런 M7 관련 기업들을 조금 이제 분산해서 조금씩 담아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퓨어하게 그러니까 순수 로봇 기업으로서 좀 볼만한 회사가 없냐라고 하면은 아직 그렇게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조금 그래도 요즘 일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뭐 니케이도 이제 최고가 달성을 하고 예. 하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제 보인다는 관점에서 좀 일본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화낙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용 로봇의 뭐 1, 2등을 화낙. 다투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노란색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중요도가 높은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네. 하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감속기 시장 점유율은 거의 한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 자체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 하모닉 드라이브사가 만드는 감속기는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 연초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네. 했었던 거는 네. 올해 연간 매출의 한 10% 정도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나가는 감속기의 매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들과 조금 이제 동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아예 퓨어하게 이제 부품 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 화낙과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화낙 같은 경우는 산업 로봇 잘하고 있는 업체이고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제조사인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 성장의 궤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좋다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품 쪽이요. 요 로봇도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부품들을 아무래도 해외 쪽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일단은 여전히 그 외산 부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계속 그걸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네. 있어서 계속 국내 이런 부품 산업 또는 부품 밸류체인들을 육성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뭐 부품 기술 로드맵 이제 이런 중장기적인 그림들을 그린 정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점차 이제 이런 상황들은 조금 이제 개선되어 가지 않을까 또 개선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제 여러 부품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이제 아예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또 시도를 하는 이제 기업들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뉴로메카와 같은 기업들이 뭐 부품 뭐 워터라든지 감속기 이제 이런 부품들을 이제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아예 좀 잘 모르시면 이게 감속기가 왜 이렇게 또 그런 중요한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보통 모터라고 하는 부품을 저희가 로봇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기 위한 동력원으로서 뭐 전기도 있고 유압도 있고 뭐 광합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의 동력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효율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전기를 많이 쓰시고요. 근데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전기라고 하는 힘을 동력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모터를 써야 되는데 네. 모터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어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돌리는 속도, 뭐 이제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모터의 축이 돌아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힘은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결국 로봇이 걷고 뭔가 움직이고 들고 하기 위해서 힘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증폭시켜주는 기계적인 장치가 또 필요한데 그 기계적인 장치가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축이랑 같이 결합이 돼서 이 모터에 돌아가는 축의 속도를 줄여주는 만큼 이 힘을 비례해서 또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모터를 쓰는 한 이제 이런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은 또 쓰일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뭐 또 다이렉트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감속기를 또 안 쓰는 이 모터들도 개발이 그래요? 되곤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감속기가 뭐 이제 더 이상 안 쓰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거의 10몇 년 동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힘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그 우려 자체는 조금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해서 여전히 감속기는 이 로봇 부품 쪽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던 게 로봇주 이렇게 올라도 마냥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난해 샀으면 막 거의 다 물려 계시고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참 많고요. 이래서요. 5년, 10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로봇 기업들이 30%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이제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늘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산업이고 네. 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또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과 이 실적 사이의 괴리가 또 이제 좁혀져가는 구간들 때 또 이제 상승 추세들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곤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기대감들이 있고 실적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 실적 따라붙는 시기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금리 상황도 굉장히 금리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적인 불확실성도 커가지고 이 수요 상황,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뭐 기업들이 로봇을 사간다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황은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의 수주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완만한 좀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사이에는 조금 이제 수요 상황들 이런 실적들이 좀 업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지금 앉기 전에 연구원님한테 이제 자주 뵐 겁니다라고 네. 확약을 받았는데 또 뵙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 연구원님이 로봇도 보는데 항공도 보고 방산도 보시잖아요. 네. 근데 요새 방산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최근에도 리포트도 내신 것 같아서 네. 방산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연초 이래로 뭐 전쟁이 끝난다 아니면 뭐 폴란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니면 뭐 유럽에서 이제 보호주의 움직임들이 나온다 이제 이런 누이스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여러 차례 이제 시장이 흔들렸었던 적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포인트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쟁은 뭐 중동,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감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끝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리 그런 무기 수요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중장기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계속 수요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자금 지원에 대한 뭐 한도 문제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만은 폴란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무기를 이미 샀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한테 뭔가 받아낼 차례입니다.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현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2차 계약, 후속 계약들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수출입은행의 자본금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올해 내년 또 들어가면서 한도들은 또 설정이 될 거여서 지금 나와 있는 계약들은 좀 무난하게 무슨 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유럽의 보호주의 움직임들도 조금 그런 것들은 이제 다소 이제 가시화되긴 좀 어렵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방산에 대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주가 자체는 이제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 저희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처럼 수주잔고가 많이 쌓여왔었던 기업들 예.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이제 앞으로 쌓일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쌓여서 주가가 덜 갔었던 뭐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수주잔고들이 지금 쌓일 수 있는 모멘텀들, 기회들이 다수 산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방산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의 정리가 따로 필요 없겠군요. 너무 깔끔히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로봇산업 그리고 방산주에까지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앵커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좀 시장에 과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께 좀 관심이 좀 있을 만한,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코너를 좀 새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ESS 얘기입니다. 자, 기사 한번 좀 보시죠.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 SDI가 미국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1조 원 규모의 공급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제 밤에 올라왔으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제 실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전력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회사에 1조 원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다. 되면 역대 최대라 이런 이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 기사를 이제 준비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ESS라는 거,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건 사실 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새삼스러운 그런 분야는 아닌데요. 왜 ESS가 계속해서 이렇게 화제가 되느냐? ESS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터리랑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 이게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면 전기차 배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별도로 나와 있으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ESS가 지금 우리 특히 좀 캐즘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2차 전지와 관련 업체들, 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이런 부품 장비 소재 업체들한테 뭔가 새로운 희망의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이 미국의 전력 회사에 공급한 이 ESS는 이제 LFP, 즉 리튬 인산철 기반 배터리입니다. ESS입니다. 사실은 이 시장은 가장 가격 경쟁이 높은 중고업체들이 이미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 시장도 LFP를 비롯한 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고업체들에서 사실은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우리 회사들이 조금 힘겨운 그런 시장인데, 삼성이 일단 이거를 뚫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ESS라는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가 주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ES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AI 바람이 좀 불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ESS가 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풍력이나 좀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풍력이나 이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되게 전력 생산이 많이 되고 어쩔 때는 또 아예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력 생산이 많이 될 때 이 생산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ESS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전력 발전 시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SS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ESS가 현재 굉장히 힘든 시기, 캐즘 때문에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국내 배터리 업체들 또 관련 기업들한테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가 미국 회사에 공급한 그 SBB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ESS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좀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고 또 가정용이라든가 건물용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쓸 용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작을 거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ESS는 앞으로 향후 시장 전망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가져온 거는 이제 화장품 얘기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도 오늘도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화장품주를 조금 이제 분해를 좀 해보려고 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국경제 나온 기사는 4조 6천억짜리 잭팟이 터진다. K뷰티 숨을 쉴 새 아마존부도 러브콜이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국내에 와서 K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네 아마존 몰에 온라인 몰에 입점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제 페어를 행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많은 이제 행사들이 그 화장품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고 얘기가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K뷰티를 좀 뜯어서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ODM 업체들, 그 제조업 개발 생산 업체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코스맥스라든가 한국 콜마 같은 회사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녀공장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될 거고, 세 번째가 올리브영이라든가 실리콘2 같은 이런 유통망,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ODM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K뷰티 화장품 회사들이 아주 굉장히 큰 성과를 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바로 적시에 기획을 한 개발한 화장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ODM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내 ODM 업체들은 이제 보통 한 4개 정도 회사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상위 1, 2 업체들, 즉 한국콜마, 코스맥스, 즉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두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 두 회사가 매년 만들어내는 연간 화장품 생산 규모가 45억 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전 세계 고객이 화장품 회사가 되겠죠. 7천 개나 되고요. 올해 매출이 작년에 3.3조였고 올해는 매출이 4조 원을 훨씬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 갖고 있는 큰 경쟁력은 뭐 생산을 많이 한다, 고객 수가 많다는 측면보다도 이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이런 많은 고객사들을 갖고 있고 또 이 고객사들이 개발한 또 기획한 화장품들을 적시에 필요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 규모를 또 캐파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브랜드들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할 때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시장에서 어떤 화장품 제품이 필요로 하느냐 이거를 좀 잘 아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즉 빅데이터를 또 제공하는 게 바로 이 ODM 업체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 사진은 뭐냐면 이 나와 있는 이 흑인 여성은 미국의 이제 화장품 유튜버인데요. 이 여성이 최근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한 제품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 색조 화장품이었는데 한국의 색조 화장품 무려 30가지나 된다면서 놀랍다 이런 내용의 쇼츠를 올렸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3,100만 건이 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ODM부터 판매망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적시에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나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유가증권 네. 시장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승세 그리고 강세 유지될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켓나우 2부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